캐피탈, 콩코드, 세피아,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드, 레토나, 엘란 이름만 들어도 추억 돋는 차들이죠. 현대차한테 인수되기 전에 기아차가 출시하고 판매하던 차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것뿐만 아니라 그 시절 기아차를 대표했던 차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현대차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아차도 이참에 다시 독립해라 이런 거죠. 기아가 요즘 디자인이나 판매량 부분에서 더 잘 나가고 있기도 하면서도 현대차랑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하필이면 왜 현대차한테 인수가 된 거야? 애초에 독자적으로 갔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그 시절 기아차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 자동차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아차도 기아그룹이라는 집단 안에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기아차만 기억하는 건 당연합니다. 기아그룹이 중심이 기아차이기도 했고 시장 규모가 컸으니까 당연하죠. 기아그룹이 모태는 학산 김철호 씨가 1944년에 세운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경성 전공이었는데 이게 1952년에 기아 산업으로 이름이 바뀌고 최초의 국산 자전거인 삼천리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삼천리 자전거 상호가 왜 하필 삼천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현대차는 일본 미쓰비시랑 기술 제휴를 맺었잖아요. 기아차는 1959년부터 일본 혼다랑 도쿄공업, 지금의 마츠다랑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등장한 차가 기아 마스터 상표를 달고 나온 이른차 C100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차는 좀 익숙하시죠? 3륜 트럭인 K360인데 이걸 시작으로 기아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기아 자동차의 사업 확장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1970년에 기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고요. 1973년에는 썬공업하고 동우전기를 인수해서 한국금형, 기아전기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1976년에는 동국제강 계열에 있던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하고 삼원 제작소를 설립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도 기아그룹 산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콤비 같은 차들 보면 아시아 자동차 로고를 달고 나오다가 기아차 로고를 달고 나오기도 했잖아요. 쌍용차에 대우차 로고가 붙어서 나오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이렇게 쭉 사업 확장을 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건설업하고 금융업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재기순위 10위권 안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보면 기아차가 현대차에 인수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97년 당시 기아그룹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기아중공업, 기아전자, 기아전기, 기아특수강 이런 계열사만 28개에 달했습니다. 직원도 55,000명에 달했고 96년에는 자동차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재계순위가 8위까지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거대 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 내 구조도 약간 서양식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특히 혈연 중심, 흔히 말하는 일가 구조죠. 자손들이 사업을 이어가거나 그룹 계열사도 7인척이 맞는데 기아그룹은 당시에 특정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뤄진 그룹이라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김선웅 기아그룹 회장이 가지고 있던 기아차 지분은 1%에 불과했습니다. 소유주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위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잘 됐을 겁니다. 당장 애플 같은 회사만 봐도 어떤가요? 일가 소유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 역사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벌 구조가 워낙 강력해서 기아그룹이 이 사이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회사 존폐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기아차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현대차보다도 원래 기아차는 삼성그룹 소유가 될 뻔했습니다. 삼성그룹이 93년에 자동차 산업 진출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걸 명분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삼성그룹하고 기아그룹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거대 기업이 자동차 회사를 못살게 군다고 비치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고 이것 때문에 삼성이 지분 일부를 다시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삼성그룹이 94년 12월에 자동차 산업 진출 허가를 받았거든요. 자동차 관련 산업을 처음부터 해오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노하우 같은 게 필요했고 그래서 삼성그룹이 기아차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삼성은 닛산이랑 손을 잡고 1998년에 SM5를 출시합니다. 이 덕에 기아차가 다시 독자 체제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범 기업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IMF를 전후로 위기가 시작되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경기가 침체되면서 계열사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1997년 봄부터 위기설이 나오더니 같은 해 7월에 부도 유예 협약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도 유예 협약이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기업이 죄다 부도가 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은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아예 정부가 주도해서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든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삼성이 뭘 인수하고 대우차가 뭘 인수하고 이런 걸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서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인 거죠. 이 협약 적용 대상이 됐다는 건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가 됐다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28개나 되던 계열사를 14개로 줄이고 당시 기아차 노조도 무분규 임금 동결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97년 10월에 법정관리 절차로 넘어가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완전 퇴진합니다. IMF 시기라 기아차가 완전 사라지냐 외국 기업이 넘어가냐 삼성이 결국 인수하게 되는 거냐 말이 많았는데 98년 10월에 국제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 끝에 99년에 현대자동차에 매각
누락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된 겁니다. 원래 국제 입찰 당시에도 삼성이 제일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삼성자동차의 목표가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아차 인수가 절실했고, 그래서 인수 절차에도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도 유예 협약 당시에 이미 기아차 인수를 추진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수 추진 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과정 자체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기아차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게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장애물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기아차 입찰 과정도 3차까지 갔습니다. 3차까지 간 끝에 삼성은 중간에 그냥 손을 놓고 최종적으로 현대차가 인수를 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쌍용차 인수 절차 같은 거죠. 이 당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할 때 들어간 돈이 1조 2천억이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신의 한 수였죠. 현대차도 이제 기술 독립을 꿈꾸고 완전한 독자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려 했던 시기잖아요. 현대차도 원래 현대그룹 내에 있는 자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아차 인수 이후에 정세영 명예회장이 맡고 있던 자동차 부문을 99년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정몽구 회장한테 현대그룹 내에 있던 자동차 부문을 모두 넘겨버립니다. 이후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정봉, 인천제철, 지금의 현대하이스코, 한국철도차량 이런 회사를 가지고 분가해서 지금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탄생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왜 현대차는 되고 기아차는 안 됐냐 이건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아그룹이 사업 확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아마 기아차가 독립했으면 성공했을 거라는 의견에 반박하게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참 아이러니한 회사였습니다. 90년대에 기아차가 가장 열심히 투자했던 게 아시아 자동차, 기아 특수강, 건설 쪽에 기산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자동차의 트럭 부문 사업하고 기아 특수강의 철강 분야에서 수요 예측을 실패하면서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와중에 기사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이 아예 묶여버리고 계열사 3개가 적자에 허덕이면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이때 당시 김선웅 회장한테도 있던 비판이 뭐냐면, 김선웅 회장이 프라이드를 성공시킨 이후에 자만심 때문에 무리하게 몸집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인데, 삼성 때문에 기아차가 위기에 빠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삼성이 기아차를 너무 무리하게 인수하려고 하면서 기아그룹 자금을 반강제로 묶어버렸다는 건데, 이 당시 기아차의 재무 상태가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5개 재벌 그룹이 10개 계열사 재무관리팀에서 간부와 임원으로 일했던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게 뭐냐면, 1997년 당시 기아 자동차가 설립된 이후 34년 동안 흑자를 낸 건 1년뿐이고 실제 적자는 3조 3천억이 달했는데 재무제표에 나타난 적자는 3,800억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삼성 음모론입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일체를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아차랑 관련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매각되는 전후 시기에 금융권이 기아차 쪽에 추가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삼성이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죠. 삼성이 기아그룹이 자금 경색, 그러니까 금융권이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자금난을 겪도록 유도하고 정부를 압박해서 기아 경영진을 퇴진하게 만들고, 이후에 기아차를 인수하려 했는데 자동차 산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런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97년 초에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보고서 제목이 기아차 성장 한계 봉착, 자동차 업계 대대적인 구조 조정 필요 이런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기아그룹을 흔들었고, 김선홍 회장도 이 당시에 삼성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건 아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대차의 자동차 산업 점유율 상승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와중에 삼성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인수 절차에서 손을 뗐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되면서 기아도 현대차 그룹 산하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이 당시 기아차의 재무 상태부터 정치적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기아차는 현대차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 회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